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 이슈 전달해주고 계시는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저희가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뭐 유가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 얘기를 쭉 하려고 하면 좀 앞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저께 이제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G7 정상회담이 이제 열렸었고 이제 G7 정상회담이 끝났죠. 이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G7 정상회담 어떤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제 사흘간의 그 독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글쎄 뭐 시각차가 있겠지만 우리말에 그 요란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막 성명이 이제 포인트는 러시아를 경제로 죽이겠다는 건데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심각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상이 됐던 러시아 금 수입 금지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 재무부도 어젯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체로도 그 금 수입 금지를 포함해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은 러시아 유가 상한제 적용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납니다. 그 공동성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추가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 영어 표현으로는 feasibility를 모색할 거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AP 외신들이 오늘 새벽 분석은 이제 일정 가격이 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조선 그 서비스 같은 걸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인데 그런데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도,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뭐 엄청나게 사는데 그런 그 소비국들이 협조 안 하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효과 발효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어제 기자들한테 유가 상한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인도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그 인도가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더 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로이터 통신도 지금 중국한테도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런 보도를 보면요. 그 G7 정상들이 이번에 이제 인도 모디 총리도 이제 게스트로 초청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우리가 개도권에다가 대폭 투자를 할 테니까 6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개도권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뭐 이제 합의를 한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디 총리한테 좀 제재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모디 총리는 대화와 그 외교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 뭐 꿈쩍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돌려서 그렇죠.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움직여줄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어제 뭐 러시아 그 관련 이제 러시아의 반응들도 계속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거 보면 러시아는 뭐 너네한테 안 팔면 딴 데다 팔면 되고 우리는 큰 타격이 없다. 항상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오늘 뭐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들도 인도라든지 뭐 이런 다른 국가들이 이제 수입하는 걸 잘 막아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외신들에서는 좀 여전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네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금 수입 금지는 사실 지금 전쟁 이후에 러시아 금 거래가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그런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핵심을 찌르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조금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그 G7 정상회담이 이런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제재가 이런 결론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다른 부분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쟁 탓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었는데요. 그 전쟁하기 전까지는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G7 회담 결과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고요. 지난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G7이 화석연료, 뭐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서 공공 재정 지원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대대적으로 생색을 내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이제 조금 그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G7 정상들이
전쟁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그 지난해 합의했던 그 부분에서 요거는 조금 좀 예외를 적용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좀 뒤로 후퇴한 걸로 그렇게 공동성명에 슬그머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G7이 생산하는 자동차 그 배기가스의 절반을 줄이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네. 그런데 그것도 슬그머니 그 부분이 빠지고 거기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요. 친환경차 판매를 대폭, 영어 표현은 significantly 늘린다. 그렇게 아주 모호한 표현으로다가 어물쩍 바꿨다는 게 로이터의 지적입니다. 아. 여기 대해서 이제 그린피스 관계자는 로이터 기자한테 뭐 전쟁 어쩌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들이 이해하기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로비를 한 것 같다. 일본이 사실 지금 친환경차 부분에서 굉장히 늦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미국하고 유럽 자동차 업계도 엄청나게 로비를 한 게 이번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이런 걸 움직인 그 배후 요인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7도 이번에 이제 이런 비판을 의식을 해서 그런지 이른바 기후 크롭을 올해 말까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앞서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행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그거에 그거 약속을 지키기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로이터 지적은 정작 그러면 어떻게 뭘 할지에 대한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G7이 전쟁 명분으로 이렇게 뒤로 오히려 빠졌다.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참 이게 전쟁으로 이렇게 에너지 공급난이 있다 보니까 또 요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다라고 이제 좀 볼 그렇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배기가스, 그러니까 이제 뭐 탄소 배출하는 이런 그 산업에다가 결국 올해도 결국 투자를 계속 더 하게 되고 당분간은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부분은 전쟁이 지속되는 한은 확실히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G7에서 오늘 아까 잠깐 이제 유가 얘기가 이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제 에너지주들이 이제 뭐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이랬던 부분에 이 G7에서 그 회담을 하는 이 그 과정에서 이 원유 증산량, 그 오페크 간의 증산량 관련해 갖고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게 좀 그 중간에 원유 값이나 이런 게 튀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걸 또 해프닝이라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네. 슬그머니 이제 귓속말을 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거를 이제 로이터 TV가 잠깐 찍은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찍힌 그 내용이 내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내가 아랍에미리트 군주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사람이 산유랑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두 가지를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최대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뭐 증산 여력이 없다.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우디가 가장 증산 여력이 많은 걸로 그렇게 다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사우디도 하루 15만 배럴 정도밖에 더 증산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오펙 산유국 가운데 증산 여력이 가장 많은 두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6개월 안에 대규모 증산할 수 있을 만한 설비도 안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귓속말을 한 모양입니다. 이 말이 보도가 되고 나서 지금 뭐 뉴욕에서 뭐 유가가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랍에미리트 석유 장관이 기자들한테 그게 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하루 한 316만 8천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단계적인 증산을 해서 이제 할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할당량에 우리가 최대한 준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산유량이 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작 사우디는 지금 여기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기존 자기네들이 오펙 플러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증산 계획대로 이제 자기네들은 쭉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진 않겠다. 이번 주에 이제 오펙 예. 플러스 이제 원래 강요 회담이 있는데 이제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무슨 뭐 더 대폭 증산한 거 요구하지 말라는 그런 시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사실 이게 또 문제가 된 게요.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그 두 나라의 증산 여력이라는 게 국제에너지기구가 공식적으로 네. 얘기한 집계한 거하고 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앞서 공개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증산 여력은 하루에 근 300만 배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거 하면은 훨씬 적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시장에서도 사우디가 지금 하루 최대 1,2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려고 그렇죠. 많게는 1,100만 배럴 정도, 뭐 900 몇십만 배럴까지도 생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증산 여력이 아직도 뭐 훨씬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지금 아랍 국제 에너지 기구도요. 최근에 이제 원래는 지난주에 최신 수급 동향 보고서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솔직히 우리도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내겠다고만 하는 그런 지금 아직 석유시장 어떤 수급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뭐 사실이 어떠냐를 떠나서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이제 뭐 와전이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마 애널리스트들한테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분석의 근거를 그렇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전망에 좀 혼란이 크겠네요. 앞으로도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 원유를 견제하는 데 따른 어떤 석유 시장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또 프랑스 대통령궁 관계자가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라 하면서 기자들한테 G7 회동 와중에 서방이 지금 러시아 원유 이제 유럽연합도 지금 올 연말까지 이제 90% 이상 뭐 유조선으로 오는 건 다 안 사겠다는 그런 이제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지금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지난 3월에도 대표단이 급하게 가가지고 마두로 정권하고 그렇죠. 좀 접촉을 했다 그러고 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또 간 모양입니다. 또 가서 이제 이게 추슬릴 모양인데 그래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원유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과연 넉넉하게 응해줄지 그거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미국도 뭐 안보 전략이나 이런 데 사실 큰 차질을 감수를 하면서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실은 이란 핵 복원 협의도 지금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참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만큼 뭐 미국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에너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핀치에 몰려 있다라는 이런 신호로 좀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블룸버그 통신이 역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지금 G7 정상회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원유 상한제 결국 사실 합의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원유 말고 러시아 가스, 지금 러시아 가스는 계속 유럽에 공급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에 협의를 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뭐 하는 거야 자유지만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주지를 않는데 여기 대해서 뭐 가격이 어떻다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지적들입니다. 그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다고 현실적으로 이게 되는지 자체도 좀 약간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산유국이, 시저님께서 산유국이 뭐 유가를 내릴 이유가 있겠냐. 사우디, 오바마님께서는 사우디가 전쟁이 오래 가길 바라겠죠.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저희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UAE나 사우디에서 자기네가 증산 여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진짜로 얘기했을 가능성은 좀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렇죠. 이 전쟁 기간의 세일즈 포인트일 텐데 그랬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펜프로님께서 오펙의 미국 길들이기 이게 참 이 한 줄이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서방 국가들,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 연합 국가들 G7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어떤 러시아와 중국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또 어떤 같은 배를 타는 요런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브릭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브릭스가 오늘 이제 저한테 주신 소식 보니까 브릭스가 조금 이제 다시 또 탄력을 진짜 계속 받고 있나 보네요. 가입하고 싶은 나라들이 브릭스에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중국이 얼마 전에 브릭스 플러스 구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중국 고위 당국자가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확실히 브릭스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이 어제 전한 건데요. 이란이 브릭스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가입원을 제출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브릭스 화상 정상회담 열렸을 때 이란 외무장관도 갔었거든요. 거기서 연설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아르헨티나도 러시아 외무부 발표는 거기도 가입원을 냈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까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브릭스에 여기 말고도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 이집트도 참여 의사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게. 이집트까지요? 네, 이집트까지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때 비즈니스 관련 포럼이 있었는데요. 거기 지금 참석한 나라들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동남아하고 남태평양 쪽에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피지가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에서는 알제리, 이집트, 이란, 세네갈. 세네갈은 지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중남미, 아르헨티나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했다는 거는 고로 브릭스 플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로 확대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를 이제 우리나라 이쪽 아시아까지 확대시키려고 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브릭스를 더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냉전 체제로 자꾸 더 가는 것 같은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변화된다는 게 다변화하는 건 항상 좋은 건데 그렇죠. 이런 다변화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이런 분들은 다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한 다극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변화가 그 다변화인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 이제 냉전 시대 같은 분위기가 뭔가 좀 다시 조성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이제는 아주 완전한 신냉전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제 이슈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